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남들한테 얼굴 한번 붉혀본 적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을 객 식구들과 함께 지냈던 게 일상이 되어나서 그냥 내가 조금 참고 넘어가면 서로 웃는 얼굴로 함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이 내 마음 같지만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들이 죽고 못 산다는 내 며느리한테 불같이 화를 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사과를 할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사과를 받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오죽하면 며느리라면 꿈뻑 죽던 우리 집 양반도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는 물론 아들 녀석과도 연을 끊겠다고 나섰겠어요. 나이 들어서 남들한테 며느리 흉보는 게 창피한 일이라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입 다물고 살다가는 내 속이 문드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친정 아버지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큰 교회는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개척교회 규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셔서 친정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 전까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부잣집 딸이었던 친정어머니는 목사 남편 때문에 팔자에 없는 부엌대기 노릇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식구 먹고 사는 걸로도 모자라 불쌍한 사람들만 보면 교회로 데려와서는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하셨거든요. 사실 교회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우리 5 식구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는데 말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가 군 식구까지 데려오니 살림을 살아야 하는 어머니 입장에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장신구며 금부치는 이미 다 팔았은 지 오래고 이웃집 바느질감이며 잔치집 품팔이까지 해가며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셨어요. 그 곱던 손은 마르고 갈라져서 수세미보다 더 거칠어졌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시거나 인상을 찌푸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식들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자고로 인사를 잘해야 해. 동네 어르신들 뵈면 깍듯하게 인사하고 무거운 짐 들고 계시면 얼른 들어드리고 다들 교회 살림에 얼마나 도움을 주시니 고마운 분들이니까 예의 바르게 행동해. 친구들하고도 싸우지 말고.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알겠지? 제가 사람들한테 화를 잘 내지 못하는 성격이 된 것도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교회 신도가 늘고 살림이 전보다 나아진다 싶으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군 식구들을 집에 들이셨어요. 부모 잃은 고아들을 데려다 저희 형제들과 함께 키우셨거든요. 한솥밥 먹고 살보비고 살면 그게 가족인 거야.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모두가 똘똘 뭉친다면 배고픔쯤이야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눈치 주지도 말고 우린 한 가족이다 생각하고 살자꾸나. 쌀이 떨어져서 당장 다음 끼니가 걱정인데도 아버지는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애가 타는 건 어머니와 자식들 뿐이었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매번 쌀이 떨어질 때면 도움의 손길이 늘어서 어떻게든 고비를 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지만 어린 제 눈에는 이 모든 게 어머니 덕으로 보였어요. 평소 동네 일에 발벗고 나서는 건 물론 인정이 넘쳐서 김치전을 부쳐도 온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고 없는 살림에도 배고른 이웃한테 당신이 먹을 밥까지 나눠주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다들 저희 어머니를 따를 수밖에요. 하나님 덕이든 저희 어머니 덕이든 간에 저희 가족은 동네 사람들 덕분에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기며 힘든 세월을 살아냈어요. 오빠와 언니는 물론 저희와 함께 살았던 언니 오빠들도 따지고 보면
이웃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잘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은 없어도 인정은 넘쳤던 탓에 우리는 친형제 할 거 없이 다들 사이가 좋아요. 꼭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다들 자주 모여서 가족여행도 가고 서로의 생일도 챙기며 친형제 자매처럼 지내고 있으니까요. 제게 남편을 소개해준 사람도 저희 집에서 같이 자란 성우 오빠였어요. 저희 아버지 뒤를 이어 목회자로 살게 된 성우 오빠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같은 과 동기를 제게 소개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성우 오빠 제 남편은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7살 때 부모 손에 버려져 시설을 전전하다가 시설을 뛰쳐나와 저희 집에서 살게 된 성우 오빠와 달리 제 남편은 타고난 금수저였어요.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기 전부터 미국으로 가족여행을 다녔을 정도로 잘 살았더라고요. 아버님을 닮아 사업 수완이 좋았던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자기 사업을 했어요. 낮 시간 강의실에서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고 밤이 되면 고깃집 사장으로 변신했거든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고깃집을 차리겠냐고 다들 부모 돈으로 차렸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원래 그 가게는 남편의 단골 가게였는데 주인 할머니가 아들 내외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서 가게를 접으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마땅한 작자가 나서지 않은 데다 건물 주인이 보증금을 못 빼준다고 해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만 남편이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게 된 거였죠. 원래 일하시던 분들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자금은 남편이 국민학생 때부터 쭉 모아온 돈으로 해결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집이 잘 살길래 어릴 때 용돈 받은 돈으로 자기 장사까지 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일반 사람들 사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했죠. 따지고 보면 고깃집은 남편한테 있어 예행 연습에 불과했어요. 부모 사업을 물려받기 전에 시험 삼아 해보는 실습 같은 거요. 자기 인생을 건 중차대한 일도 아니고 망하면 망하는 대로 경험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돈 있는 사람은 인생도 참 편하게 사는구나 했는데 가만 보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남편은 자기 돈이라면 10원 한 장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거든요. 군에서 막 제대한 후라 아직 군기가 잡혀 그런 건지 본래 본성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학업과 병행하며 시작한 고깃집은 이전 사장님이 하시던 때보다도 매상이 훨씬 올랐어요. 가게 앞에 손님이 줄을 지어 있을 정도로요. 매상에 오르는 데는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메뉴도 그대로고 맛도 가격도 그대로였거든요. 달라진 거라고는 그저 테이블 위치와 가게 앞에 놓인 대기 의자와 순번표뿐이었어요. 전에는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이 뒤섞여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입구가 복잡해서 안쪽 테이블이 비었는데도 가게가 꽉 찬 줄 알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있었던 걸 해결한 거였죠. 게다가 가게 앞에 순변포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거대로 홍보가 되기도 했어요. 1년 반가량 남편이 가게를 맡아 하면서 매출이 엄청 뛰어오르자 웃돈을 주고 가게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덕분에 제 남편을 믿고 가게를 맡겼던 원래 고깃집 사장님은 한몫 제대로 잡고 가게를 팔 수 있었어요. 나 같으면 잘 되는 가게 내가 직접 인수해서 할 텐데 남편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난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해낼 수 있나 그게 궁금했던 거지. 이걸로 승부를 내보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 왜요?
내가 정임씨 굶길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런 거면 걱정 말아요. 나요. 절대 내 식구들은 안 굶겨요. 내 아버지가 그러셨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존경받는 사람은 못 돼도 내 식구 굶기는 못난 가장은 되지 말자는 게 우리 집 남자들 인생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재고 나랑 결혼합시다. 정임 씨는 사람이 너무 물러서 나처럼 지독한 놈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오빠를 통해 소개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이었는데 남편은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의 외모 때문에 선뜻 결혼 생각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당시는 성인 남성 평균 키가 170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남편 키는 184cm나 되었어요. 거기다 몸에 근육이 많아서 실제로 보면 키보다 더 커 보였죠. 제 키가 156cm라서 우리 둘이 걸어가면 구멍나무에 매미가 붙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외관상으로는 빈말로라도 잘 어울린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자신을 지독한 놈이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저보다 더 물러 보였어요. 제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고 제 표정 하나에 희비가 오가고 특히나 그 덩치에도 애교를 엄청 부렸거든요. 가끔은 그 애교가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남자라면 뭔가 믿음직스럽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눈에 보이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말 잘 듣는 덩치 큰 강아지 같았거든요. 그래서 얼굴만 마주치면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는 남편 앞에서 대답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처음엔 부담스럽던 남편의 행동이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지더란 거예요. 매일같이 저희 집 앞까지 따라오던 남편이 하루라도 안 보이면 그렇게 허전하고 초조하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학벌도 그렇고 집안 형편도 그렇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나라는 인간한테 너무도 헌신적인 남편이 신기할 따름이었죠. 남편 정도라면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을 신랑감이니까요. 그래서 더는 남편 속을 태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그동안 보아왔던 남편이 신기하게도 다르게 보이더군요. 행동 하나하나가 귀엽고 사랑스럽게 말이에요. 원래 웃음이 많은 저였지만 남편의 애교와 농담에는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어요. 남들은 제 남편을 두고 덩치값을 못한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귀엽기만 했어요. 저는 별거 아닌 남편의 농담 하나에 자지러지듯 웃어댔고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달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자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받은 지 반년도 안 돼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야 반대할 사람이 없었지만 시댁은 우리 집과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자식 혼사도 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집이니까요. 실제로 제 남편한테 들어온 중신이 꽤 많기도 했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다 마다하고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가난한 목사 딸에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나온 별 볼 일 없는 학벌이 다였던 저는 며느리 자리로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제 남편 뜻이 워낙 완고했던지라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요즘이야 자식이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를 하는 걸로 알지만 저 때만 해도 시집살이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도 아니고 오히려 탐탁치 않은 며느리였기에 함께 사는 게 더 불편하셨을 텐데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셨어요. 뒤에서 제 흉을 보지도 않으셨고요. 그저 묵묵히 저를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러다 결혼하고 3년쯤 지나자 하루는 어머니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왜 넣을까 의아했는데 살아보니 내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은 있다 싶더구나.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늘 그렇게 웃어주니까 내가 네 남편이라도 힘이 날 것 같더라고. 돈 주고 부리는 사람들한테도 늘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씨를 보니 친정에서 교육도 잘 받은 것 같고 말이다. 어린 시절부터 친정어머니를 보고 배운 행동들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게 되었고 어머님을 따라 봉사활동도 다니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고아원이며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며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니셨어요. 어머님 역시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시작한 일이라고 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밥술 깨나 뜨고 살 수 있는 건 다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니 받은 만큼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를 이어 봉사하며 사셨던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을 따라다니며 봉사활동을 하던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저 혼자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내 아들이 결혼하면 나도 시어머니께서 그랬던 것처럼 내 며느리한테 이 일을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이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하고 이듬해 낳은 아들은 어릴 때부터 조부모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어요. 제 아들이 저희 친정에서도 첫 아이였던 터라 외가 사랑도 독차지하게 되었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한테 사랑도 베풀 줄 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내 자식이기는 하지만 마음 씀씀이가 그리 넓지 않았거든요. 그게 늘 걱정이었어요. 혹시 외동이라서 더 자기밖에 모르는 건 아닌가 싶어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2번의 연이은 유산을 끝으로 더는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지 뭐예요. 2번째 유산을 하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품 안의 자식이라잖아. 다 크면 어차피 우리 품을 떠날 자식인데 하나로 부족한 거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게 당신이 아이를 원한다면 내가 당신 아들로 해줄게. 아유, 징그러운 소리. 누가 자식이 필요해 일어나요. 다만 우리 민수가 이기적으로 자랄까봐 곁에 형제가 있으면 해서 그런 거죠. 이젠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됐지만요. 사람도 참 그런 거라면 굳이 우리 자식일 필요가 있나. 외사촌도 있고 장인어른 교회에도 애들은 많잖아.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건 같이 어울려 지내면 되지 않겠어? 듣고 보니 남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 친형제 자매 외에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들과 함께 자라면서 공동체 생활도 익히고 인생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몸이 회복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친정아버지 교회에도 가고 전부터 해오던 봉사활동도 아들과 함께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아들이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조금이라도 깨닫는 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래서 더 친정 식구들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갔고 덕분에 아들 녀석은 외사촌들과 격이 없이 친해질 수 있었어요.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일이 마음 쓰이고 힘든데 우리 부모님은 그 많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신 건지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친정에 찾아가 어머니께 비법을 물었더니 의외로 평범한 답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자식을 품 안에 가두고 안달한다고 잘 크는 게 아니야. 지가 살아갈 방법을 깨닫도록 어느 정도 방임을 해야지. 아이들은 생각보다 영악해서 좋은 것도 잘 알아채고 나쁜 것도 귀신같이 알아본단다. 그러니 아이 앞에서 부모가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 하는 거야.
그게 교육이니까. 꼭 형제가 많아야 보고 배우는 게 많다면 이 나라에 외동으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제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배움이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교육이다 생각하렴. 부모는 그저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때 길을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거면 충분해. 친정어머니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자식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육이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보고 배운 것처럼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해답을 찾은 것처럼 속이 시원하더군요. 친정어머니 말씀대로 마음을 비우고 나니 되려 아이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놓이기도 했어요. 따지고 보면 제 인생은 잠시 아들 교육 문제로 신경 쓴 것 외에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축복받은 인생인 셈이죠. 그래서 이후에 겪게 된 시련이 더 크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30이 한참 넘도록 결혼에는 관심도 없던 아들이 뜬금없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긴 했지만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밝은 게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침성도 있어서 처음 인사를 온 날부터 제게 어머님 어머님 하며 다가오는데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제게 딸이 없어서 그런가 함께 쇼핑도 가고 전시회도 다니자는 말에 가슴이 설레기까지 했으니까요. 남들은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서 자식 내외와 연 끊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데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결혼식도 올리기 전부터 제게 연락도 자주 하고 문자도 수시로 했어요. 주말엔 가끔 집에 들러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를 사오기도 했고요.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저 역시도 일부러 백화점에 들러 예비 며느리 선물을 사오곤 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백화점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몇 해 전에 며느리를 들인 지인이 했던 말이 떠올라 그랬던 거예요. 내 딸한테는 시장에서 산 물건을 사줘도 며느리한테는 꼭 백화점 물건을 사주라는 말이었죠. 내 딸은 뭘 사다 줘도 아, 엄마가 내 생각해서 사온 거구나 하는데 며느리들은 아니더라고. 자기 딸은 비싼 거 사주면서 며느리한테는 이런 싸구려를 사주는구나 한다니까. 그러니 어쩌겠어? 돈이 좀 들더라도 백화점 가서 비싸고 이름 있는 거 사줘야지. 오 여사도 며느리 들어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이상하게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서 저 역시도 예비 며느리 줄 선물은 백화점에서 비싸고 좋은 걸로 고르게 됐어요. 선물을 받고는 좋아하는 걸 보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아들 녀석 결혼이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집부터 준비해야 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했기 때문에 집 걱정은 없었지만 요즘 애들한테 시집살이 하라면 누가 그런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해 집은 우리가 해주자고 했죠. 그런데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건지 자식 결혼할 때 부모가 집을 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어서 증여를 해도 세금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회사 법무팀과 상의해서 적법한 세금을 내고 서울 시내에 있는 30평형 아파트를 아들한테 증여해 주기로 했어요. 아들 내외는 더 넓은 평수로 해주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남편은 이것도 넘치게 해주는 거라며 선을 그었어요. 사실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요즘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잖아요. 세상에 30평 아파트를 찾는데 10억 이하로는 찾아볼 수도 없더라고요.
있다 하더라도 외곽 지역이라서 교통이 너무 불편했고요. 남편이 해준 아들네 아파트만 해도 20억이 훌쩍 넘었어요. 20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몇십 년을 벌어도 손이 쥐기 힘든 돈이잖아요. 그런 집을 해줬는데 적게 해줬다고 할 수는 없죠. 그나마도 남편이 이 집을 해준 건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어찌나 싹싹하게 굴었는지 제 남편이 며느리라면 꿈뻑 할 정도였거든요. 무뚝뚝한 아들만 보고 살다가 눈처럼 사르르 녹을 정도로 상냥한 며느리를 보니 그럴 만도 했죠. 저만 해도 아들 내외가 집에 온다고 하면 아들 녀석보다는 며느리가 더 기다려지는걸요. 며느리도 그걸 아는지 시부모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더 예쁘더라고요. 사랑은 뭐니 해도 내리사랑이라고 제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사랑 내 며느리한테 물려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배운 대로 실수는 눈 감아주고 잘한 일은 크게 칭찬해 주었어요. 남편 하나 믿고 낯선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우리 집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같은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시할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온 봉사활동도 며느리한테 잘 전수해서 생활이 허락하는 날까지 이어갈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잘 따라주었어요. 저를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하러 시설에 따라가기도 하고 제 친정 오빠가 하는 노숙자를 위한 무료 급식 봉사에도 참여하곤 했거든요. 정기 봉사활동은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하는 거라서 2주에 한 번꼴로 순번에 따라 시설에 가서 청소랑 빨래 등을 하는 거고 무료 급식 봉사는 매주 주말에 열리지만 시간이 될 때만 참여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시설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일도 있지만 그건 아직 며느리한테 알리지 않은 채 저 혼자 참석하고 있고요. 며느리는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 대신 취혼을 택한 거라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편이었어요. 신혼 초에는 심심하다고 시어머니인 제게 놀아달라고 전화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봉사활동에 불렀던 거고요.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도 평소 성격대로 싹싹하게 구는 며느리를 보면서 내가 며느리 복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어쩜 젊은 사람이 저렇게 속이 깊냐고 칭찬도 많이들 하셨고요. 그래서 내심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하루는 지인한테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여사님,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며느리 단속 좀 하셔야겠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이건 좀 심한 게 아닌가 해서요. 저도 우리 딸아이가 보여줘서 알게 된 건데 여사님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10수년째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지인은 제 며느리가 인스타에 봉사활동 사진과 함께 철없는 글을 올린 걸 보고는 며느리 교육 좀 하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해봤더니 거기에 며느리가 올린 글과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시설 아이들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된 채 올려진 데다 그 밑에 달린 며느리 글이 가관이었어요. 재벌집 며느리 노릇이 쉬운 게 아님. 거지 같은 애들 씻기고 먹이는 걸 왜 내가 해야 됨? 노블리스 오블리지도 못 해먹겠음. 아, 구역질 나는 거지들 밥 주러 가는 날. 시부모 유산 땡겨받고 얼른 이 짓거리 그만두고 싶음. 이건 그나마 수위가 약한 글만 옮긴 거고요. 며느리가 남긴 글들은 하나같이 욕설에 인격 모독적인 글들이 줄을 이루더라고요. 그동안 제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돈 많은 시부모한테 잘 보여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야겠다는 돈 욕심밖에는 없었죠.
그걸 보니 순간 며느리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를 보고 웃고 있는 며느리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지 두렵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과 아들까지 알게 되면 일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을 시간에 며느리를 만나러 집에 찾아갔죠. 평소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며느리를 보니 쉽게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내준 차를 다 마시도록 본론은 시작도 못했어요. 마침 며느리가 조금 있으면 운동하러 갈 시간이라고 하기에 서둘러 말을 꺼냈죠. 제 딴엔 정말 순화해서 말을 했어요. 아이들 인권도 있으니 사진은 내려달라.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거지라느니 더럽다느니 하는 단어는 조금 심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어머님 되게 모순적이신 거 아세요? 솔직히 어머님이 봉사활동 나가시는 거요. 돈 자랑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가 반가워서 웃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주고 가는 돈이 아쉬워서 그런 거지. 어머님도 그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돈 주면 끝날 일을 직접 가서 일손 돕는다느니 하면서 얼굴 비추는 건 내가 돈 냈으니 생색 좀 내겠다 이 뜻 아닌가요? 있는 집 사모님들은 다들 그러고 사는 거 저도 다 아는데 설마 아니라고 발뺌하시는 거 아니죠? 어머님 눈에도 그 사람들이 구질구질하고 더럽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 텐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솔직히 대놓고 말하는 제가 속에 숨기고 사는 어머님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예, 누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 나도 그렇고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 하나 너처럼 특권의식 가지고 오는 사람 없어. 너처럼 봉사활동한 거 사진까지 찍어서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 정도 일했다고 생색내는 사람도 없단 말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너를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봉사활동이 자기 만족이라는 거엔 반박 안 한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봉사활동 안 해도 된다. 결국 며느리는 그동안 저와 함께하던 봉사활동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설령 잘못을 뉘우치고 나가겠다고 해도 이미 회원들이 이번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운 시선으로 안 볼 것 같아서 그만두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였죠. 이번 일로 며느리한테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믿으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하루는 아들 녀석이랑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해주는 김치를 먹고 싶다는 말에 들떠서 김치통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물론 가기 전에 며느리한테 연락도 해주었죠. 그래서 양손 가득 김치통을 들고 힘겹게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느리가 별 말도 없이 주차장 출입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까지 가서 벨을 눌렀는데 한참이 지나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양손 가득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있어서 그 몇 분이 그렇게나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님, 가져오신 그거 김치죠? 저 더러워서 그런 거 못 먹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집에 냄새 배니까 문 못 열어드려요. 어머 얘, 그게 무슨 소리니? 더럽다니. 김치가 왜 더러워? 그리고 그깟 냄새 좀 밴다고? 시애미가 삼복더위에 양손 가득 김치까지 들고 왔는데 문전박대를 하는 거니? 이게 무슨 경우니? 그건 모르겠고요. 암튼 더러워서 싫으니까 가져오신 그대로 들고 돌아가세요. 어머님 봉사활동 다닌다고 노숙자들이랑 손도 잡고 말도 섞잖아요. 그 더러운 병균이 죄다 그 김치에 들어갔을 텐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토 쏠리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 우리 집에 가져오지 마세요. 김치는 백화점에서 사 먹을게요. 아셨죠? 예, 예. 일단 문 좀 열어봐. 애타게 며느리를 불렀지만 끝내 며느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가지고 갔던 김치통을 그대로 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집에 돌아와 현관 앞에 김치통을 내려놓고 나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깟 김치 안 받아 먹는다고 했다고 눈물을 흘린 건 아니에요.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받았던 며느리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동안 솔직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돈도 있을 만큼 있는 분이 왜 구질구질한 인간들 돕겠다고 시간 버리고 다니나 하고 말이에요. 그럴 시간이면 해외여행을 가든 백화점 쇼핑을 하든 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근데 그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어릴 때 거지들이랑 같이 자랐다면서요? 제 남편한테도 강제로 거지들이랑 같이 놀게 했다면서요. 어머님,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요. 사람이 돈이 있다고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처럼 뼛속까지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으로 치장을 해도 안 바뀐다고요. 전요,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서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궁상 떨며 사는 사람들 절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런 걸 수준 차이라고 하는 거겠죠? 암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이 수준을 올리셨으면 해요. 그럼 그때 가서 제가 전처럼 며느리 노릇 해드릴게요. 아셨죠? 수준 떨어지는 시어머니랑은 말도 섞기 싫다며 앞으로는 할 말 있으면 전화나 문자로 하라더군요. 하긴 내 자식도 지부모 뜻을 몰라주는 판에 남의 자식이 내 속을 알아주길 바라는 건 무리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하고 속이 상하는지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네요. 하루 종일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종종거려서 그런가 양손은 벌겋게 부어서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 손을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온 거예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먹이는 저를 보더니 이 남자가 눈이 휙 돌아버린 거죠. 다짜고짜 누가 울린 거냐고 소리를 치는데 역시 내 편은 남편뿐이구나 생각했어요.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남편을 보니까 그제야 허기가 지더군요. 생각해보니 아침부터 김치 담고 어쩌고 하느라 아무것도 못 먹은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주방으로 김치통을 들고 들어와 찬밥에 김치를 올려 볼이 빵빵해지도록 먹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면서도 제 앞에 앉아 말없이 같이 먹어주었어요. 한참을 먹고 난 저는 남편한테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불같은 성격의 남편은 웬일인지 조용히 얘기를 듣기만 하더니 잠깐 통화 좀 하고 오겠다며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밝은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무인도에 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당신은 뭘 가지고 갈 거야? 난 말이지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당신을 고를 거야. 자식, 회사, 돈 다 필요 없어. 나한텐 당신만 있으면 돼. 아까 김변이랑 통화했는데 내가 애들한테 증여해준 아파트 말이야. 아직 증여가 안 됐더라고. 애초에 아파트를 증여해줄 때 증여세는 니들이 벌어서 내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놈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 세금을 안 냈다지 뭐야. 지놈이 그렇게 나오면 내가 대신 세금을 내줄 줄 알았던 모양인데 어림도 없지. 그러니 증여는 자동적으로 취소된 거지. 어쩌겠어. 지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 지 탓이지. 그나저나 그동안 무단으로 내 집에서 살았으니 월세는 얼마나 받아야 하나?
여보, 설마 며느리가 나한테 한 짓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다고 자식한테 줬던 집을 뺏겠다고요? 제 말을 어떻게 들은 거야? 나는 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놈한테 줬던 거 뺏어오는 것 뿐이야.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일로 당신이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단 얘기지. 만약 이 일로 애들이 당신한테 뭐라고 한다면 난 그놈 호적도 파버릴 수 있어. 내가 매번 말해왔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아내, 오정임 씨뿐이라고. 남편은 극구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제가 남편을 모르나요?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오면 어떻게든 저 대신 복수를 해준 사람인걸요. 제가 시장에서 그릇값을 덤튀기 쓰고 오면 그 가게에 찾아가 제가 덤튀기 쓴 돈만큼 되찾아오는 양반이니까요. 물론 저한테 생색은 안 내지만 그런다고 제가 모를 리 없죠. 결국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저희 집으로 달려왔어요. 변호사를 통해 증여 취소 소식을 듣고 온 거였죠. 뼛속까지 사업가인 남편은 아들한테 조목조목 취소 사유를 설명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럴 거 없다. 애초에 나는 니들한테 그 비싼 아파트를 줄 생각이 없었어. 네 엄마가 하도 증여해 주라고 해서 마지못해 해줬던 거지. 그런데 20억대 아파트를 공짜로 손에 넣으면서 세금조차도 처리할 생각을 않는다니. 이건 애초에 정신상태가 글러먹은 게 아니고 뭐겠니? 20억이면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벌어야 하는 돈인데 그걸 우습게 하는 놈이라면 10원 한 장 줄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야. 난 너한테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거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저 말고 밖에서 낳은 자식 있으세요? 뭐? 이놈이 어디서 그런 망발을 해? 내 인생의 여자는 네 엄마 한 사람뿐이다. 세상이 무너진데도 내가 구할 사람은 내 아내뿐이라고. 그런 사람을 더럽다고 문전박대한 며느리한테 내가 왜 내 피 같은 돈을 남겨줘야 하냐? 지 엄마의 깊은 속도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놈한테 내가 왜 내 돈을 줘야 하냐고. 그러자 며느리가 눈웃음을 치며 제 남편한테 찰싹 달라붙어 애교를 떨었어요. 에이, 아버님, 제가 또 언제 어머님한테 더럽다는 소리를 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처럼 애교 많고 시어머니한테 헌신적인 며느리가 또 어딨다고 그러세요. 아버님이 오해하시면 저 정말 슬퍼요. 저 시집 와서 어머님 따라 봉사활동 다닌 거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돈을 줘도 그런 거 안 따라다녀요. 저니까 하는 거라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려고요.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시고 서운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증여 문제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네, 아버님. 시아버지 팔뚝에 얼굴까지 부벼대며 애교를 떠는 며느리를 보니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이 며느리를 밀쳐내며 팔에 묻은 화장품을 휴지로 닦으며 그러더군요. 며느리야, 네가 인스타인가 어딘가에 노블리스 오블레제도 못 해먹겠다고 글을 썼다며.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구나. 네 말대로 넌 중산층에서 나고 자랐는데 어디가 노블리스고 어디가 오블리제냐? 애초에 넌 그런 걱정을 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건 네 시어머니처럼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온 고귀한 사람들이 할 걱정이라고. 감히 깜냥도 안 되는 주제에 어디서 건방을 떨어?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 네 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놈들에 의해 돌아가는 걸로 보이는 모양이다만 절대 아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싸서 쓰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준 돈으로 우리 식구가 밥도 먹고 살고 니들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그런 고마움을 타인한테 베풀지는 못할 망정 거진이 더러우니 그딴 소리를 해대면서 특권층 유세를 떨려들어? 그렇게 썩어빠진 정신머리라면 내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더군다나 내 아내한테 함부로 구는 며느리라면 더더욱 필요 없어. 그러니 앞으로는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말아라. 알겠니? 그건 그렇고 니들이 내 아파트에서 더 살 생각이 있다면 전세든 월세든 합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확히 세 내고 살도록 해. 기간은 이달 말까지 줄 테니까 보증금 마련이 안 되거든 당장 짐 빼서 나가거라. 나는 네 엄마처럼 마음 넓은 사람이 아니라서 손해되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거든. 그렇게들 알고 돌아가거라. 피곤하구나. 여보, 김치통 드느라 부은 손 내가 얼음찜질 해줄 테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론 되먹지 않은 것들한테 그런 거 싸다 나르지 말고 나한테만 해주라고. 알았어요? 남편은 아들 내외를 몰아내고 밤새 제 손에 얼음찜질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달 말 아들 내외는 살집을 구해 아파트를 나갔어요. 아들이라고 깎아주는 거 없이 시세대로 다 받겠다고 했더니 도저히 지들이 가진 돈으로는 아파트 보증금을 만들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참에 남편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어요. 법적으로 자식한테 남겨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죠.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위탁할 생각은 없어요. 제 남편이 그리 허술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저도 그건 반대거든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어디에 후원을 할지 천천히 찾아볼 생각입니다. 아들 자식도 내 침마당에 남편과 둘이 노년해야 할 소일거리로 이만한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며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자식도 깨닫길 바라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들어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의 삶에 복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41세 워킹맘이에요. 멍청하고 악독하게 그지없는 남편과 시모에게서 몇 년 전 벗어났네요. 이혼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차분히 준비하여 그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주었어요. 인생의 나락으로 빠진 전 남편은 제발 한 푼만 달라며 사정사정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연락 차단하고 있네요. 그래도 제 아이의 아빠이고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게 무슨 복수식이나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당한 사연을 다 아시게 되면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믿어요. 일단 남편과 시모는 저희 친정이 못 사는 줄로만 알고 엄청 무시했었죠.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아직도 계급사회인 양 저와 저희 친정을 하층민 대하듯이 멸시했죠. 그리고 시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똑똑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자 시기 질투가 엄청났어요. 참으로 못난 사람들이죠. 자기 아빠 회사 발전하게 해주는 것에도 시샘을 하다니 바보들이 따로 없었죠. 시댁에 시집와서 이 집안의 큰 보탬이 된 제밖에 없는데 그런 제가 왜 그렇게 구박을 받아야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남편과 헤어지고 친정엄마의 육아 도움을 받으며 내 할 일하며 사니 숨통이 다 트이네요. 진짜 남편과 결혼 생활 중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로 몸과 마음을 크게 다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깔끔하게 이혼하시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혼하는 게 엄청난 흠도 아니잖아요. 서로 스트레스 받으며 건강 다 잃고 그제서야 갈라서면 자기만 손해죠 뭐. 개인적으로는 배우자와 정 안 맞는다 싶고 도저히 못 참겠으면 이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전 이혼하고 못된 전남편과 시모에게 크나큰 복수까지 해준 지금 너무 시원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참, 제가 전남편에게 크게 한 방 먹일 수 있었던 건 갑자기 50억이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제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대체 41살밖에 안 먹은 제게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50억이란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수상하신가요? 제가 사연살롱 여러분들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니 제 뿌리인 저희 친정 부모님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사내 커플로 만나셨어요. 맞벌이셨기에 아이를 저 하나만 낳으셨고 그마저도 외할머니에게 양육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외할머니는 제2의 엄마였어요. 하지만 외할머니와의 기억이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은 것이 할머니가 워낙 자린고비였기 때문이죠. 왜 옛날에 자린고비가 천장에 생선을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며 밥과 간장만 먹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딱 그 짝이었어요. 지나가면 소금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분이었죠. 당연히 외할머니로부터 어릴 적엔 단 500원조차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었죠. 그땐 외할머니가 워낙 가난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네가 옛날에 꽤 풍족한 집안이었다고 하더군요. 소위 만석군 집안 말이죠. 외할아버지는 집안의 돈만 믿고 제대로 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한량 중의 한량이었고,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차에 할아버지가 간경화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아휴, 그 양반이 빨리 죽인 게 천만 다행이지. 더 살았으면 우리 집 재산 다 거덜낼 뻔했어. 이런 할머니의 반응이 웃기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머니의 지갑은 굳게 닫혀 좀처럼 열릴 줄을 몰랐어요.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돈이 중요한 게 아냐. 자고로 돈 있으면 사람 마음이 야들야들 나약해지는 거야. 사람 마음속에 힘을 길러야 해. 자기 입에 들어갈 건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독립심을 키워주시려던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었고, 이모 삼촌들도 다들 제 살 길 찾아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비빌 언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독립심을 저도 물려받았는지 다행히 집안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마다 꿋꿋이 혼자 잘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런 제 독립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아주 큰 시련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더군요. 아직 40대밖에 안 됐던 우리 아빠가 위암 2기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워낙 긍정적이고 삶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아빠였기에 위암 따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종이야, 우리나라에 위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지? 의료기술은 또 얼마나 좋고 겨우 암 2기 정도라니? 참, 아빠가 암하고 싸워서 말끔히 이겨내줄 테니 걱정은 하지도 말아라. 알았지? 막상 암 판정을 받은 아빠 본인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외동딸인 저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 노력해 주신 거에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엄마는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채웠기에 중간 퇴직하고 투병 중인 아빠를 간호했어요. 전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뿐이란 생각이 들어서 잠을 줄여가면서 열공했지요. 치열하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결과 드디어 제가 원하던 명문대에 합격하게 됐어요. 아직도 병상에 위태롭게 계셨던 아빠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죠. 제가 먼저 엄마에게 전화하려 했는데 엄마는 어찌 알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군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제 합격 소식에 엄마는 흐느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축하한다, 종이야. 근데 방금 아빠 돌아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주겠니? 그날이 제 생애 가장 뿌듯한 날이자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되어버렸죠. 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총알같이 달려가서 방금 사망 판정을 받은 아빠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아빠, 나 종이에요. 나 대학 합격했어요. 아빠도 원하던 그 대학에 합격했는데 아빠, 왜 이렇게 빨리 떠나버린 거예요? 아빠. 그러자 너무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아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더군요. 사람이 죽어도 청각이 가장 오래 살아있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더군요. 그래서 아빠의 귀에 대고 저와 엄마는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원 없이 해드렸어요. 그나마 마음속에 있던 한을 풀 수 있었죠. 그렇게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공무원도 그만둔 판에 시골에서 홀로 계셨던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셨어요. 다행히 서울에 아주 작은 집 한 채는 있었기에 그곳에서 전 혼자 대학 생활을 했어요. 종이야, 이제 서울집에서 너 혼자 살아가야 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해. 아빠가 물려주신 약간의 유산으로 대학은 겨우 다닐 수 있겠다만 아마 많이 모자랄 거야. 얼른 취업해서 네 갈 길 가는 게 좋겠다. 엄만 널 믿어. 우리 종이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잘 커졌으니 말이야. 엄마는 저에게 꼭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갈 것을 권유하셨죠. 전 여자로서는 좀 드물게 공대 기계공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얼른 이 비싼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통장 잔고가 뚝뚝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늘 그래왔듯이 공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도 교수님께서 부르시더군요. 저와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은 교수님이어서 그런지 절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고마운 분이었죠. 종이양, 교수해볼 생각 있어요? 워낙 똑똑해서 이쪽으로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대학원에 들어올 생각은 없나? 좋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아, 교수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얼른 돈 벌어서 저희 엄마와 외할머니의 노후 생활비까지 좀 보태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취업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참 아쉽구만.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가 본데 그럼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라도 써줄까? 장학금?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였던 시절이었지만 순간 저보다 훨씬 사정이 어려웠던 대학 동기가 떠오르더군요.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정말 고맙습니다만 저 혹시 같은 과 동기 중에 김우정이라는 아이가 정말 집안이 어려워서 알바를 4개씩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사람을 참 잘 봤구만. 전종이 양이 처음부터 총명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재라고 생각했는데 참 착하기까지 하네. 그러지, 종이 양 말대로 그 친구 장학금 검토해 볼게요. 그 전에 종이 양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고 가게나.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종희 교수님과의 대화는 끝이 나고 그 후로 전 조기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여전히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돈을 내고 다니는 거랑 돈을 벌면서 다니는 거랑은 천지 차이였어요.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이 통장에 찍힌 걸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대기업이라 월급도 꽤 괜찮더군요. 그렇게 돈 버는 재미를 느끼며 한 5, 6년은 경주마처럼 일만 하면서 산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소개팅도 하고 대시하는 남자도 간혹 있었지만 제가 하도 연락도 잘 안 하고 맨날 일만 하니 삐져서 더 이상 들이대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30살 가까운 나이까지 모쏠로 살았더랬죠. 제일 아까운 20대를 일만 하면서 보냈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아요. 그런데 제 성격이 원래 모 아니면 도인 성격이라 당최 일과 데이트 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도 회사에서 일에 쩌들어 지내고 있었는데 6년 전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이종희 교수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성격 좋은 너털웃음을 크게 짓는 교수님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 참으로 반가웠죠. 전종이 양 연락 저 맞죠? 오랜만이에요. 학문 연구에 뼈를 묻겠다고 해놓고는 대학을 박차고 나와서 한 5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초반에 잘 치고 나가다가 능력 있던 동업자가 건강 문제로 사업에서 빠지면서 잠시 삐걱거리고 있네요. 우리 회사에 똑똑한 인재가 절실한 요즘이라서 종이양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는 거 알아요. 그 정도 수준의 조건을 맞춰줄 테니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요? 자율권을 많이 줄게요. 마치 사장처럼 진취적으로 프로젝트를 꾸려나가도 좋아요. 용의 꼬리가 되기보단 이곳에서 왕노릇하는 거 어때요? 평소 대기업에서 일하며 일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던 터라 교수님의 갑작스런 제안에 솔깃했어요. 교수님을 찾아뵈면서 다시 한번 교수님이 차려오는 회사에 확신이 들게 되었고 제안을 수락하게 이르렀죠. 주변에선 다 말렸지만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는 교수님, 아니 사장님의 제안이 제 마음에 확 박혔어요. 게다가 이쪽 업계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실력 있는 교수님인 줄 알고 있었기에 수락한 것도 있었어요. 전 길게 고민 안 하고 곧바로 이직을 했어요. 첫 출근 축하해요. 종양. 아니, 정 과장이 우리 회사에 입성해주니 내가 다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자, 이쪽은 우리 아들이니 인사해요.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아, 아드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전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전 이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종인 씨한테 거는 기대가 참 크세요. 학교 다닐 때부터 비범한 인재였다고 칭찬하시면서 말이죠. 전 미국에서 공부만 해왔고 아직 회사 경험이 없어서 업무적으로는 신입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교수님, 아니 사장님이 워낙 훤칠하신 분이긴 했어도 그 아들이란 사람은 진짜 탤런트 뺨치게 생겼더군요. 안경 낀 모습이 어찌나 지적이고 똑똑해 보이던지 첫눈에 뿅 가버렸네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적인 자리이니 그 남자한테 첫눈에 반한 내색 따윈 하지 않고 새로운 회사 생활을 시작했죠. 사장님은 제게 거는 기대만큼 빠른 업무 추진을 원했어요. 양적으로 업무가 많았다기보단 대기업의 시스템을 끌고 와서 이곳 회사에 정착시켜주길 원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책임이 막중했던 업무는 바로 자기 아들 트레이닝 시키기였어요. 그렇게 잘생기고 스마트해 보였던 이민철 과장은 사장님 아들이었기에 타이틀만 과장이지 정말 업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젬병이더군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던 그 지적인 외모와는 딴판으로 멍청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워낙 일욕심이 있다 보니 제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이민철 과장에게 일을 가르치는 것이 힘에 부치더군요. 이 과장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이 과장님, 제 업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과장님 일 가르쳐 드리기가 힘드네요.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분께 부탁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장 아들인지라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하소연한 건데 단칼에 안 된다고 하니 좀 황당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저보다 역량 좋고 경력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 업무 배우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버지한테도 꼭 종희 씨한테 업무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궁금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었어요. 종희 씨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야근 시간을 빌려서라도 함께 저녁 먹고 같은 컴퓨터로 옆에 앉아 일도 배우고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이제 와서 얘기해서 미안해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와인 한잔 하러 갈래요? 전하기 어려운 말을 꺼낸 건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 당황했지만 싫진 않았어요. 답답할 정도로 일은 못하는 남자였지만 저도 여자라 잘생긴 외모와 젠틀한 매너에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그날 와인을 마시며 일 얘기를 제외하고 온갖 사적인 대화를 다 나눴어요. 한 30분 정도 지났으려나 하고 시계를 보니 어느덧 4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 앞에 앉아 사람 좋은 웃음을 날리는 이 남자한테 홀딱 빠져버린 거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그날 와인바에서 우리 둘은 손잡고 나오며 연인이 되었고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었네요. 사내 커플로 비밀 연애를 하는 것이 어찌나 재미있던지 비상계단에서 뽀뽀를 하기도 하고 사내 메신저로 데이트 약속을 잡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나이 30이 되도록 못소린 저의 첫 연애였으니 모든 게 다 새롭고 재미있더군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이 남자가 지상 최고의 남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사실 사장 아들이었고 일은 좀 못했어도 미국 유학파 출신에 탤런트 뺨치는 외모를 지녔으니 조건으로만 따져도 왕자님 같은 남자긴 했어요. 그렇게 불같은 사랑의 결과물로 전 속도 위반을 하게 되었네요. 진짜 연애 5개월 만에 임신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저도 참 철딱서니가 없었죠. 산부인과까지 혼자 가서 빼박인 임신 소식을 듣게 되니 너무 긴장이 되어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군요. 일단 남친에게 제일 먼저 카톡으로 알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임신이라고? 헐. 전 당장 남친에게 전화를 했죠. 반응이 그게 뭐야? 헐이라니. 나 혼자 임신했어? 당신 아기를 가졌다는 사람한테 헐이라니. 미안해.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암튼 임신 축하해. 누군 임신해봤어? 나도 처음이야. 그리고 딴 사람이 임신 축하하는 거야? 뭐야?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있어. 끊어. 남친의 말도 안 되는 반응에 짜증이 확 나더군요. 그동안 사랑했던 감정이 차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죠.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바로 사장님에게 호출이 오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사장님실로 향했어요. 정 과장, 아니 종이양, 임신했다고? 민철이한테 방금 들었네. 우리 아들이랑 언제 연애를 했어? 이렇게 기쁠 수가. 아이는 엄마 머리를 담는다던데 내가 천재 손주를 보게 생겼네. 내 생에 가장 기쁜 날이야. 배불러 오기 전에 얼른 결혼 진행하자고. 앞으로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지? 나한테도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르라고. 민철 엄마한테도 잘 말해놓을 테니 조만간 혼인신고도 하고
빨리 결혼식도 올리고 합시다. 남친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실망했었는데 사장님, 아니 예부시부의 긍정적인 반응에 마음이 좀 놓이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시모였죠. 며칠 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예비시모가 찾아왔죠.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절 찾더군요. 전종이 이 여자 어딨어? 대체 누가 전종이야? 이 여우 같은 년. 제가 전종입니다만 누구시죠? 누구긴 누구야? 이 회사 사장 부인이자 민철이 엄마지. 네가 전종이냐? 잘 만났다 이년. 네가 우리 아들을 살살 꼬셔서 임신까지 했다지? 너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어떤 집안인 줄 알기나 해? 듣자 하니 넌 보잘것없는 집안에 홀어머니밖에 없다며. 너 우리 박간양반 교수할 때부터 살살 꼬드긴 거 아니냐? 반반한 쌍판떼기로 명문가인 우리 집안에 무혈입성하려는 모양인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네 뱃속에 애가 누구 애인 줄 내가 알게 뭐냐? 이 결혼 절대 못한다. 우리 민철이는 이미 재벌집 사위를 들어가기로 어렸을 때부터 얘기가 다 끝난 아이라고. 예비시모는 급기야 제 뺨까지 쫙 때리더군요. 전 너무 열이 받아 예비시모의 팔을 잡고 확 밀쳐버렸어요. 밖에 나가 떨어지더군요. 아니 사모님, 내가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니 사모님이라고 불러드리지 평소 내 성격 같았으면 욕지거리 한바탕 퍼부어줬을 거예요. 아니 펀치 한 방 날리려는 걸 참은 겁니다. 나 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이 회사도 때려치면 그만이고요. 저 대기업 다니다가 스카웃돼서 이 회사 온 겁니다.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초면에 따귀를 때려요? 그것도 손주를 뵌 예미 며느리한테요? 인성이 진짜 별로시네요. 야, 너 나 쳤어? 뭐? 인성? 인연이 미쳤나? 임신한 저와 예비시모의 육탄전이 벌어졌어요. 아주 끝장을 보고 싶었지만 남친과 예비시부가 와서 뜯어 말리는 바람에 한 3분 만에 끝이 났죠. 회사고 뭐고 택시 타고 혼자 살던 집으로 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가뜩이나 임신 초기라 엄청 예민한데 내 뱃속 아이의 친할머니로부터 구박덩어리 취급을 받다니 절망스러웠죠. 예비시모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예비시부와 남친이 집으로 찾아와 제게 용서를 빌며 다시금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구나. 네 시어미 될 사람 성격이 워낙 불같아야 말이지. 옛날부터 그 지랄 많은 성격 맞춰주느라 온 식구들이 고생 꽤나 했다. 이제 그 옆에 내도 다 늙어서 남편이 내 앞에서 깨갱하고 아무 말도 못해. 내가 다 설득해놨으니 기분 풀고 다시 회사도 출근하고 결혼도 추진하자꾸나. 어머님께서 쌍욕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절 결사 반대하시는데 이 결혼을 하면 제가 행복할까요? 솔직한 마음으론 뱃속의 아이까지 지우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소중한 생명인데 낳아서 저 혼자라도 키울 겁니다. 회사도 다른 곳 알아볼게요. 며칠 안 됐지만 엄마가 되고 보니 용기가 생기네요. 저 혼자 힘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번엔 남친이 강경하게 반대하더군요. 자기야,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식도 얼른 올리고 아기도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자. 나랑 아버지가 강력한 반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우리 엄마 신경은 1%도 쓰지 않아도 돼. 그 후로 예비시부와 남친은 한 50일은 매일 우리 집으로 찾아와 절 설득했어요. 나중엔 두 부자가 저희 집 청소며 빨래, 음식까지 하더군요.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말이죠. 예비시부까지 그렇게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니 예비시부를 향한 저의 분노도 어느덧 사그라들더군요. 배도 조금씩 불러오고 뱃속 아이의 태동도 시작되자
그들 뜻대로 하기로 결심했죠. 우선 상견례 날짜를 정하고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실까봐 예비 시모의 고약한 성품은 비밀로 했죠. 상견례 날 엄마는 집에 있던 옷 중 최대한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시골에서 외할머니와 농사 지으며 단둘이 살고 있던 엄마였기에 얼굴이 까맣게 타버렸더군요. 사돈어른네 집안이 대대로 금수저 집안에 대단한 것 같아서 엄마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구나. 최대한 고상하게 보이게 입었는데 엄마 괜찮니? 그럼 엄마 너무 이뻐요. 엄마 원래 공무원이고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아빠 간병하느라 그만두고 외할머니 사시는 시골로 내려간 거잖아. 이렇게 똑똑하고 예쁜 엄마인데 뭐가 초라해. 늙어버린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가 또 무슨 막말을 할지 몰라 긴장이 되더군요. 하지만 남친과 예비 시부가 단단히 입단속을 했는지 이번에 막말까진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 조건에 대해 딱 못을 박더군요. 사돈, 내가 이 결혼 허락하는 조건은 합가입니다.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교육 단단히 시킬 거니까 그리 아세요. 우리 남편이랑 아들이 하도 뭐라 해서 내 긴 말 안 할 테니 자, 이거 혼수 목록이니 받으시고 이 리스트대로 빠짐없이 해오세요.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말이죠. 시모가 던진 A4 용지에는 입이 떡 벌어지는 고가의 사치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댁에서 함께 살 거니 세간살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순전히 본인 치장을 위한 명품백, 모피, 보석들이 쭉 리스트업 돼 있더군요. 심지어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죠. 어이가 없었어요. 화나서 시모한테 냅다 지르려는 걸 저희 친정엄마가 조용히 말리시더군요. 얘 종이야, 엄마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 걱정 마. 임신까지 앞마당에 구박받지 않게끔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지.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아무리 경제력 차이가 나는 결혼이었지만 엄연히 나도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던 여자였는데 뭔가 꼴리는 듯한 입장에 화가 나더군요. 그럴 때마다 시부가 천사처럼 나타나 제게 도움을 줬어요. 시부는 상견례 다음 날 절 따로 부르시더군요. 새아가, 자, 돈 받고 네 욕심 많은 시어머니 욕심 좀 채워줘라. 아마 계모임 같은 데서 며느리한테 혼수 뭐뭐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놈의 계모임이 뭔지 우리 집에 복이 넝꿀치 들어온 것도 모르고 맨날 돈돈거리는 꼴이라니. 에휴, 이 돈이면 네 시어머니가 원하는 혼수 다 해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돈 준 건 비밀로 하고, 알았지? 시부가 준 봉투를 열어보니 웬 수표가 들어있더군요. 집에 와서 다시금 확인해보니 무려 1억 원짜리였죠. 이 큰 돈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시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명품 전문 매장을 돌며 혼수 리스트에 있는 걸 다 사서 시모한테 바쳤죠. 그랬더니 시부의 말대로 시모의 입이 찢어지더군요. 만족스러운 시모의 미소를 보는 것도 역겹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삐걱거리며 남편과 저희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만삭 때까지 회사 일은 계속했어요. 시댁 회사니 편의를 많이 봐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워낙 일머리는 있어서 시작하는 프로젝트마다 성공을 시키니 사장인 시부가 웬만하면 출산 전까지 회사에 나와주길 바라더군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신혼집인 시댁에 들어가면 시모가 집안일을 더 못 시켜서 안달이었어요. 니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한 업적을 세운다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거냐? 집안일은 늙은 시애미 보고 다 하라는 거야? 오늘부로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들 다 잘랐으니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밀린 집안일 네가 다 해놓도록 해라.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가르칠 테니. 배가 많이 나와 거동도 쉽지 않은데 일하는 아줌마들 다 잘라놓고 날 부려먹을 생각만 하다니. 시모가 날 잡아먹는 괴물처럼 느껴지더군요. 제 성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어머님, 제 뱃속에 어머님 핏줄이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잘 태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시댁 회사 일까지 하며 집안일까지 저보고 하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야,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못돼 먹은 년 같으니라고. 돈 없으면 시집와서 돈값을 해야지. 어디서 백날 첫날 시애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이렇게 시모와 큰 소리가 나자 시부가 방에서 나와 제 편을 들어줬어요. 어이 민철 엄마, 왜 임신한 며느리한테 또 난리야.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당신도 임신해 봐서 며느리 힘든 거 잘 알 텐데 집안일이나 시키러 들어. 우리 며느리가 우리 회사 입사한 후로 매출이 수직 상승한 거 몰라? 복덩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왜 구박 못해 안달이야. 똑똑한 며느리 집안일 시키지 말고 내일부로 다시 파출부 아줌마들 뽑아서 시켜. 집에만 있는 여편 내가 집안일 손끝 하나 안 대려고 하고 나 참. 이렇게 늘 쉴드를 쳐주던 시부가 너무 고마웠어요. 집안에서 유일한 방패막이었죠. 그동안 남편은 뭐 했냐고요? 그 인간은 한량 중에 한량이었어요. 연애할 때 시부 회사에서 일하는 척 했던 것도 다 연기였더군요.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고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완전히 잠만보가 따로 없었죠. 자기야, 왜 요즘 회사도 안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만삭인 나도 출근하는데. 아무리 아버님 회사라도 과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맘대로 무단결근해도 되는 거냐고. 어? 아, 몰라. 나 더 잘 거야. 미국에서 시차 적응이 아직도 안 됐나 봐.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아, 졸려. 이불 밖은 위험해. 능력 있는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오는데 나까지 움직여야 해? 그렇게 회사 일이 좋으면 자기나 계속 다니든가. 미국에서 온 지 1년이 넘었다면서 무슨 시차 적응 타령이야. 자기 이렇게까지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 진짜 배신감 느낀다고. 아, 배 아파. 아. 전 게으른 남편과 싸우며 진통을 느꼈고 바로 119에 실려가 출산에 돌입하게 됐어요. 마치 바로 태어날 것처럼 진통이 세게 왔지만 아이는 좀처럼 나오지 않더군요. 제가 끙끙 앓고 있는 동안 남편은 제 옆에서 실실 웃으며 만화책을 읽었어요. 그것도 시리즈별로 잔뜩 쌓아놓고 말이죠. 그 꼴을 보는 게 더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병실에서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나 혼자 힘주며 아기 낳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혼자서 아기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2주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편했던 순간 같아요. 왜 조리원이 천국이라고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아마도 남편과 시모 면상을 보지 않아도 되니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수연이를 낳고는 최소 1년은 집에서 쉬며 오롯이 육아에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출산한 지 한 3개월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시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사업체를 나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며 제대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볼 겨를이 없었던 시부는 그렇게 시기를 다 놓치고 말기에 암덩어리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어쩐지 요즘 시부의 외모가 정말 피골이 상접하더군요. 절망스런 표정의 시부는 절 따로 불러 신신당부했어요. 세아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세아가 뿐이로구나. 하늘이 원망스럽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젠간 죽게 마련이니 내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지난 6, 7년간 죽을 힘을 다해 쌓아온 이 회사를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순 없다. 아가, 얼마 전에 퇴사한 박전무 알지? 그 박전무 놈이
나한테 우리 회사의 약점과 비리며 모든 기밀 사항을 다 기자한테 폭로하겠다며 날 협박하더구나. 내가 얼마 정도 돈을 줘서 입막음하고 퇴사시켰다만 박전무가 내게 준 자료들을 세아가 너한테 줄 테니 잘 보관하고 있으면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도록 해.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완전 무결할 순 없으니 사소한 비리며 허점이 나오기도 하더구나. 그리고 망나니 같은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 내가 너의 방패막이라가 돼줘야 하는데 온갖 부탁만 하고 이렇게 떠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시부는 너무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누가 자식인지 헷갈릴 정도로 남편보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울었네요. 마치 내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느낌이었죠. 저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모의 강력한 뜻으로 남편이 사장 자리에 올랐죠. 그 후의 일들은 불보듯 뻔했어요. 사장이 회사에 출근하는 날보다 집에서 만화책 보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회사가 서서히 침몰해 가던 중 시골에 사시던 저희 친정엄마 환갑이 돌아왔어요. 회사 생활이며 아이 키우는 것, 결혼 생활 등이 지쳐 친정엄마에게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사는 게 너무 죄송해서 생일잔치라도 치러드리고 싶었죠. 남편에게 카톡으로 친정엄마 환갑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잠시 후 단문이 오더군요. 장모님 환갑 선물로 돈 보냈으니 당신이 전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적당히 보냈어. 제 계좌를 확인해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네요. 남편이 보낸 돈은 단돈 5만 원. 자기 양말 한 짝도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로 사시는 양반이 장모 환갑에 딸랑 5만 원을 보내다니. 너무 화가 났지만 요즘 회사 분위기를 아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2달 뒤 친정엄마와 동갑인 시모의 환갑이 돌아왔어요. 회사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본인 엄마 환갑엔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격을 찾아보니 무려 1,000만 원짜리였죠. 그 사실을 알고는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환갑 때 5만 원 넣어주더니 어머니 환갑 땐 뭐? 1,000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하나뿐인 사위라고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 다 보내주고 해마다 보약해서 서울로 보낸 거 당신 다 잊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참네. 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즐겨야 탈이 안 나는 법이야. 우리 엄마는 강남 사모님으로만 살아왔고 당신 엄마는 시골 논밭에서만 몇 년째야. 아, 생각만 해도 거름 냄새, 똥 냄새 나는 곳이라니. 그런 곳에서 사는 장모 수준엔 5만 원도 과하지 뭐. 안 그래?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남편한테 소리 질렀어요. 걔가 감히 사람의 수준을 노네? 당신은 걔만도 못한 놈이야. 당장 이혼해. 당신이 내 아이의 아빠란 사실이 소름 끼친다. 양육비나 매달 꼬박꼬박 넣으라고. 우리 엄마와 시모의 환갑 사건으로 우린 단칼에 갈라섰어요. 지금 생각해도 세상에서 가장 잘한 짓인 것 같네요. 전 친정엄마와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당장에 돈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딸 수연이를 저 혼자 키워내려면 커리어를 어떻게든 이어나가야 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서울로 올라와 우리 수연이를 봐주셔야 했기에 외할머니께서 홀로 시골에 남아 계시는 게 마음에 좀 걸리긴 하더군요. 하지만 워낙에 정정하셨기에 큰 걱정은 안 했죠. 그런데 앞불싸 고령의 노인이 홀로 있으니 말동무도 없으셨던 건지 금세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워낙 정정하셔서
다른 가족들 모두 100세는 채우실 거라 예상했는데 다들 너무 놀랐죠. 역시 인간에겐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엄마와 외삼촌 이모들이 다들 뒤집어졌죠. 할머니의 유언과 유산을 보고서요. 종이야, 글쎄 네 할머니가 유산을 무려 50억 넘게 물려주셨단다. 그것도 세금이며 뭐며 다 떼고 형제들하고 다 나눈 금액이다. 뭐라고요? 외할머니가? 에이, 5천만 원이나 5억이겠죠. 구멍난 옷도 다 꿰매서 입으셨던 분인데 무슨 50억이에요. 그럼 총 자산이 몇백억 있으셨다는 건데 우리 할머니가 무슨 수로 그런 큰 재산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쪽이 그 옛날 만석군 집이긴 했어. 99칸짜리 집에서 사셨던 분이니까. 아마 그 유산을 지금까지 몰래 갖고 계셨나 봐. 유언장 읽어보니 사람은 돈 많으면 열심히 안 살게 된다면서 꽁꽁 쥐고 계셨다더라. 우리 엄마지만 참으로 독한 양반이지. 어쨌든 엄마는 그 돈 필요 없어. 조금이지만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 돈 다 네 명의로 돌려놓을 테니 다 갖고 가. 넌 충분히 똑똑하니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이렇게 해서 갑자기 제 수중에 50억이라는 큰 돈이 떨어졌어요. 아마도 친정엄마는 하나뿐인 딸내미가 이혼하고 아기 키우며 돈까지 버느라 정신없이 사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전 그 돈을 받자마자 바로 예전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주었던 회사의 비밀 장부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의 길로 나섰죠. 시부가 줬던 장부에는 전 남편 회사의 모든 구조와 비리사항, 거래처 등이 다 적혀 있었기에 그걸 토대로 전 남편 회사와 이름만 다를 뿐인 똑같은 회사를 만들었어요. 특유의 친화력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 남편 회사의 거래처들을 우리 회사 쪽으로 돌리고 일 잘하던 직원들도 다 빼왔어요. 그리고는 전 남편 회사의 비리사항들을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안 좋은 폭로기사가 빵빵 터지고 전 남편 회사가 서서히 몰락해가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눈치 없고 일머리 없던 바지 사장인 전 남편으로부터 그제서야 제게 연락이 왔어요. 수연 엄마, 당신이 우리 회사에 대한 폭로기사 제보했어? 그리고 요새 하나둘씩 직원들과 거래처 빼가는 게 당신네 회사라며. 쥐똥만큼의 돈도 없던 여자가 무슨 수로 회사 사장이 된 거야? 돈 많은 스폰서 영감이라도 하나 물은 거야? 당신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당신네 회사가 우리 회사에 의해 침몰당하고 있는 거야. 내 공격을 막을 실력이나 있나 몰라? 당분간 공격이 계속될 텐데 말이야. 내 최후의 복수는 당신의 회사 먹어버리는 거야.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결혼 전부터 내게 했던 짓거리랑 똑같이 해줄 거야. 미친 개처럼 물어뜯을 거라고. 우리 회사를 먹는다고? 수연 엄마,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마. 그래도 우리 아빠는 자기한테 잘해줬었잖아. 우리 아빠가 설립한 이 회사를 왜 망하게 하려고 해? 요즘 안 그래도 돈 없어서 백화점도 못 가고 일반 시장에서 장 봐다가 겨우 밥만 먹고 있어. 나 백화점 물건 아니면 못 입고 못 먹는 거 잘 알잖아. 한 번만 살려줘, 제발. 우리 회사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까? 우리 수연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어? 우리 수연이? 그 더러운 입에서 감히 우리 수연이를 언급하더니 당신이 애기 아빠면 양육비라도 제대로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백화점 가서 처먹을 돈은 있고 우리 수연이 연필 한 자루 사줄 돈은 없었냐? 돈 없으면 그냥 닥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 주제에 백화점은 무슨. 나 당신의 회사 먹으려면 아직 준비해야 할 게 많으니 끊어. 앞으로 기대하라고? 전화기 너머로 전 남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냥 끊었어요. 아직도 백화점 어쩌고 운운하다니. 본인 회사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판에 아직 정신 못 차린 게죠.
아주 통쾌해 죽겠네요. 역시 최고의 복수는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전 남편 회사를 인수하고 더 나아가 업계 1위 회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렵니다.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숨이 닿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노력해서 살 거니까요. 여러분 앞날에서 꽃길만이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